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공수교대 시즌2 5번째 시간입니다. 예, 5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그 중에서 3점짜리 문제 10문제, 그 중에서도 전반부 5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또 올해의 첫 한국사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심화는 1년에 4번을 볼 수 있고요, 기본은 5월하고 10월 이렇게 2번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차피 심화에 응시해서 1, 2급이면 더 좋고 최소한 3급 이상을 따셔야 일단은 뭐 대학교 입학서부터 각종 특히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자격 인증으로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입에는 3급, 그리고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1, 2급을 따셔야 되겠죠. 아무튼 토요일날 시험 치신 분들 잘 보셨길 바라겠고, 만약에 1, 2급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또 5월달에 도전하시면 되니까, 아무튼 그 동안에 저는 부지런히 우선은 이제 3점짜리 문제서부터 확실하게 문제풀이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네, 요거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네 싶으면 뭐 3대가 복 받으시는 소액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수업 연결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예, 그거는 이따가 또 중간 광고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그 시즌2로는 5번째 시간인데요, 역대 3점짜리 문제 중에 아마 오늘이 가장 좀, 특히 요 5문제, 전반부 5문제는 좀 쉽지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쉽지? 사실은 이럴 때가 기회인 거죠. 왜? 어차피 그 점수를, 일정 점수를 맞아서 인증만 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53회의 그 전반부 5문제처럼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때, 이럴 때 잽싸게 인증을 따시는, 왜 사냥감이나 기회는 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53회 전반부 3점짜리 5문제는 정말 좀 51, 52회에 비해서는 좀 쉬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회에요. 3번. 그리고 특히 53회의 전반부는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순서, 아니면은 요 사건과 요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런 걸 많이 물었다는 거를 또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3번입니다. 가부터 다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되게 BC 1세기, 그러니까 이제 예수 탄생하기 100여 년 전에 탄생했다고 봅니다. 뭐 이제 확실치는 않으나 신라가 제일 빨랐다, BC 56년,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BC 37, 그리고 백제는 이제 주몽한테서부터 소선호하고 비류 원조가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런데 원조가 건국을 선포한 거는 BC 18년. 예, 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를 삼국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금방 풀어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같은 세기에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는 4세기 때네, 하나는 5세기 때네, 하나는 6세기 때네,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3점짜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도 풀 겸, 그러면 건국 이후에 100년 단위로 과연 삼국에는 어떤 주요 사건들이 있었냐, 이것만 정리해 놓으시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 이제 거의 뭐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온다리 아뢰기를 신라에 뺏긴 한강 이북 땅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온달은 6세기 말, 그러니까 이제 신라로 치면은 이게 이제 신라 전성기인 진흥왕 때하고 진평왕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평원왕의 사위인 온달이 아차산성 쪽으로 이제 그 신라에게 빼앗겼던 그 한강 쪽의 영토를 찾으러 갔다가 못 돌아왔죠. 이게 6세기 말입니다. 예, 그리고 평원왕 때고요. 그리고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서 왕이 군대를 내어서 막다가 화살에 맞아서 서거했다. 자, 백제왕이 평양을 공격했다. 이건 근초고왕입니다. 그죠? 4세기 때. 예, 그리고 이때 화살에 맞아서 전사한 왕은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되는 거죠. 예. 잠깐 이제 카톡이 좀 왔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4세기가 되고, 그 다음,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이끌고, 또 3만이네요. 그죠? 근데 이번엔 백제를 침략해서 한성을 함락시켰다. 이것은, 즉, 근초고왕에게 당했던 수모를 장수왕이 거의 100년 만에 계로왕에게 갚아줬던, 그래서 한성백제가 붕괴됐던 5세기 후반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천을 포로로 잡았다. 여기서 부여경이 그러면은 이제 계로왕이 되겠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깨톡이 오면은 참 난감은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예, 자 이것만 드러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뭐 순서는 다 나온 겁니다. 그죠? 일단 근초고왕이 제일 먼저니까 나고, 그 다음 장수왕이니까 다고, 온달이니까 가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김에 한번 해보겠다. 뭘? 신라가 건국을 했고, 고구려가 건국을 했고, 그 다음에 백제가 건국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세기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1세기에는 주로 고구려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로 등장을 하냐? 그럼 이제 1세기 때는 오히려 부여가 등장을 하죠. 부여의 대소왕. 그죠? 그래서 유리왕은 계속 갈굼을 당했는데 대무신왕이 무율이죠. 무율. 예, 무율이 이제 대소를 죽여버리고 슬슬 고구려, 이게 북방에서의 패자가 부여에서 고구려로 바뀐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때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대무신왕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좀 지나서 고구려 6대 태조왕은 1, 2세기에 걸쳐서 한나라까지도 제압을 하는 굉장히 큰 나라를 만들었고, 옥저도 병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게르부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세기가 되면 2세기 후반부에 고구려의 9번째 왕인 고국천왕이 을파소와 함께 등장을 하면서 특히 고구려의 중앙집권 체계를 어느 정도 확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을파소 같은 경우는 진대법이라는 춘대춘합,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쌀을 받는다 라는 요런 구휼 및 대출 제도를 실시했다. 이게 2세기예요. 자, 그 다음 3세기부터 이제 드디어 백제가 등장하는데, 3세기 백제 고이왕은 율령을 반포했다. 요게 있고요. 그리고 또 3세기 때 보시면 고구려의 동천왕은 이때 중국이 삼국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초고 삼국시대. 근데 그 중에서도 위나라죠. 예. 위나라의 관구검과 빡세게 싸웠다. 이게 다 3세기 때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4세기. 고구려는 미천왕 때 드디어 한사군의 잔당들을 다 소탕을 합니다. 즉 삼국 중에서 명실상부한 고조선의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백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근초고왕이 미천왕의 아들인 고국원왕을 공격을 해서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고, 그리고 백제는 전성기가 되고, 그리고 고국원왕의 아들이었던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복수는 준비하나 일단은 고구려 체제 정비가 먼저다. 그래서 고구려의 율령을 반포한다. 여기까지가 4세기. 그리고 4세기 말쯤이 되면 드디어 신라도 내물왕이 등장을 하면서 김씨가 그동안은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는데 김씨 독점 체제가 등장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가 광개토왕하고 내물왕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꿍짝이 돼갖고, 즉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국이 되는 대가로 대신 신라는 백제의 정보를 제공하고 옆구리에서 백제를 치고 또
이제 일종의 신라가 받았던 건 뭐냐? 대신 고구려에서 문물을 받고 그리고 김씨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게끔 고구려의 서포트를 받고 이렇게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세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고구려의 영토 확장 및 백제에 대한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광개토왕 때는 백제의 아신왕하고 주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광개토왕 비문도 나오기 시작한 거고 또 이때 신라를 침략했던 왜를 고구려가 물리쳐줬기 때문에 이것에 보답을 하는 의미로 호우명 그릇이라는 유적이 발견되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광개토왕 내물왕 그리고 광개토 대왕 비 이거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장수왕 시절이 되면 장수왕 때는 또 중국이 큰 두 나라 남북조로 갈려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남북조와 균형 외교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서서히 백제를 작살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470년경에 아까 여기 문제 나왔던 계로왕을 죽이고 고구려가 드디어 한강을 차지하면서 쭉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처음엔 야 우리가 고구려 도와줬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다가 지들도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나제 동맹 즉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게 바로 5세기 말입니다. 자 근데 6세기가 돼요. 이제 6세기가 되면 고구려는 문자왕 그러니까 이제 광개토왕, 장수왕, 문자명왕 혹은 문자왕인데 요 3대 전성기가 지나자마자 이 고구려의 귀족들이 크게 두 세력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양원왕과 양강왕 때 계속 후계자가 정해질 때마다 고구려의 내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런 고구려가 좀 혼란한 틈을 타서 백제가 본격적으로 부흥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령왕 때 야 이제는 우리가 남중국을 좀 본따서 하자. 이게 바로 무령왕릉이죠. 그죠? 그리고 22담로제도고 그리고 요걸 그대로 물려받은 백제의 성왕 삼국사기에는 부여 명농이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명농이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고 사비로 촌도를 한 다음에 한강 수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때 신라도 6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요 세 왕 때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진흥왕이 그러면 백제가 한강을 수복할 때 우리가 좀 도와드릴 테니 한강 상류 즉 강원도 쪽은 신라가 좀 먹고 요 경기도하고 이 서울 인근 요쪽은 그러면 이제 우리 성왕 형님이 드세요. 이렇게 하고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서포트를 하죠. 그러나 고구려도 이게 3년을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천신만고 끝에 한강을 다시 착지하기는 했는데 백제가 헥헥대고 있을 때 갑자기 진흥왕이 칩니다. 형 수고했어. 우리가 먹을게. 그래갖고 한강을 다 뺏기죠. 그래서 성왕은 이제 고구려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진흥왕이 기시끼도 죽여버릴 거라고 지금의 충북 옥천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관산성으로 미친듯이 밀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매복에 걸려서 성왕이 죽습니다. 즉 백제의 부흥은 일단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만 사실 이때가 백제의 거의 암흑기 한 40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암흑기 40년 사이에 고구려는 어쨌든 평원왕이 즉위하면서 수습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분열됐을 때 신라한테 땅 뺏긴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온달을 시켜서 야 한강 다시 찾아와 라고 했는데 온달은 뜻은 이루진 못한 거죠. 그러나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신라의 북방을 공략을 하면서 뺏겼던 강원도하고 함경도 땅은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문제는 신라가 구축했던 그 한강 하류 쪽에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도 남양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당항성 요새를 뺏지 못한 거.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세기에 들어옵니다. 7세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야겠죠. 왜? 7세기 전반부는 간단해요. 고구려는 중국이 드디어 통일이 됐는데 영양왕하고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막았고 이것 때문에 수나라는 멸망을 당한다. 그 고구려 입장에서 땡큐죠. 그런데
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재통일이 됩니다. 더 센 당나라로. 그리고 이때쯤에는 건무, 즉 영양왕의 동생인 건무가 즉위를 해서 영류왕이 돼요. 그런데 영류왕은 본인이 고구려의 해군 제독이기도 했습니다. 해군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이거 전쟁하면서 국력 소모가 너무 막심한데, 그래서 당나라에게 화친의 자세를 취합니다. 즉 전쟁을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하는 걸 넘어서 점점 당에게 사대한다라고 고구려 군부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계 소문이 영류왕을 제껴버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영양왕의 조카뻘이 되겠죠. 조카를 땡겨와서 보장왕으로 앉히고 자신의 독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핑계를 대고 당태종 이세민이 당나라에서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막아내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예. 그런데 이때 그러면 백제랑 신라는 어땠냐? 백제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제 위덕왕의 아들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사실 백제가 다른 이제 왕가 쪽으로 왕이 두 명이 등장을 해요. 혜왕과 법왕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무왕이 즉위를 하게 돼요. 이 무왕이 바로 서동요에 나오는 그 무왕인데, 이때서부터 백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흥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미친 듯이 이제 작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의자왕이 또 신라를 미친 듯이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진흥왕과 진평왕 초기 때는 한때는 강원도와 함경도 일부까지 차지했던 꽤 큰 나라였는데, 야금야금 땅을 뺏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쯤 오게 되면 정말 당항성하고 요 경주 인근을 빼놓고는 거의 북쪽은 고구려, 동쪽은 백제한테 다 뺏기게 돼요. 심지어 대야성이라는 천혜의 요지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야, 우리 집 그만 밟아. 그래서 어차피 차기 국왕이 될 김춘추를 외에도 보내고 고구려에도 보내고 합니다. 근데 왜 고구려 둘 다, 야, 니네가 싸가지 없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망하던 말도 알아서 해. 그래서 신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죠.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사실상 당나라의 사대를 하자. 이래서 김춘추가 당태종 이세민을 만나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7세기의 전 중반부. 그리고 이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십자동맹이란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남북 방향으로는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남북 한 라인, 그리고 동서 방향으로는 신라가 당항성을 통해서 수와 당하고 동맹을 맺은 것. 이게 그래서 십자 모양이라서 해서 십자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7세기 후반 나당 연합군이 결성한 다음에 맨 처음 하는 것, 당연히 백제 멸망이었겠죠. 그래서 이 백제 멸망 과정에서 이제 계백 장군도 나오고 화랑 관창도 나오는 거지만 백제가 일단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백제도 부흥 운동을 해요. 부여풍, 복신, 도침, 흑지상지. 그리고 외에서도 연합군을 보내서 백강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백강 전투가 그래서 사실상 7세기의 국제 전쟁이라고도 불려요. 예,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아직 그렇게 비중이 안 큰데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에서는 이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이러면 이제 한국사에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백강 전투에서 사실 백제와 외 연합군은 배 숫자는 많았습니다만 배 성능이 떨어지면서 신라 당 연합군에게 집니다. 이러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끝나요. 근데 이때까지도 아직 고구려는 멸망은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했고 백강 전투가 663년이거든요. 그리고 666년에 연개소문이 사망을 하자마자 2년 만에 아들 셋이서 나라를 쫙쫙 찢어먹고 갈라먹다가 결국 내부로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그죠? 예. 그래서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668년 때 많은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 고구려는 멸망했고 고구려는 이제 보장왕의 서자였던, 왜 서자냐? 보장왕의 적자들은 다 당나라에 끌려갔겠죠. 보장왕하고. 그죠? 그러니까 보장왕의 서자였던 안승. 그러니까 고안승이겠죠, 아마. 안승과 건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당나라가 드디어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신라도 우리 도독부 설치할 거야. 즉 신라도 식민지로 삼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김춘추가 사망을 하고 없을 때예요. 그래서 신라는 아들이 문무왕이 이제 즉위했을 때인데 문무왕이 빡친 거죠. 씨발, 야 전쟁이야. 왜 우리 아버지 때 약속 안 지켜? 대동강 밑은 우리 신라가 먹고 대동강 위는 당 니네가 먹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세민의 아들이었던 고종은 그거는 아버지 때 얘기고 우린 신라까지 다 먹을 거야 이러니까 고환승을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조지기도 하고 하면서 야, 너 평생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우리랑 연합하자. 말이 연합이지 사실상 고구려 부흥운동을 흡수한 거죠. 그래서 금마저가 익산이에요. 익산. 네, 보덕국이라는 위성국가를 세워서 거기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안승을. 문무왕이 돼서 시킨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보덕국과 신라의 연합부대가 8년간 전쟁을 하게 된 게 바로 나당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등에서 승기를 잡은 이 연합군이 결국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원래 약속을 했던 대동강 이남을 신라가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676년이고요. 그러나 22년쯤 뒤인 698년 결국 대동강 이북은 다시 고구려의 후예인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면서 차지하게 된다까지가 긴 삼국시대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필기로 남겨놓은 걸 보시면 아마 1세기부터 7세기까지는 한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게 지금 20에서 21분 정도예요. 왜?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야, 한 문제 설명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아마 제가 이 한 문제 설명한 것보다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간 광고를 들으시고 다시 초스피드로 2, 3, 4, 5 이렇게 5개의 문제를 4개의 문제를 마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체라 TV의 역사, 한국사 인증 분석 시간 공수교대 시즌2 5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네. 자, 뭐 어쨌든 3대가 복 받으시던가 아니면 뭐 일이 있으면 좀 연결해 주시던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 다른 거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저희 메인 컨텐츠는 야구 이야기인데 류현진이 드디어 이제 오늘 녹음하고 있는 요게 지금 2월 22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한 토요일쯤 야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또 어저께 쇼츠로 긴급하게 또 류현진 소식은 올렸기 때문에 뭐 그대로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봐주시다가 박진행이가 토요일날 뭔 얘기 올릴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은 4문제가 이 1번 첫 번째 문제를 700년의 시기를 설명한 것보다 더 짧을 거다. 예, 한번 볼게요. 왜? 5번 문제 뭐냐? 고구려 왕이 마목형과 중령은 본래 우리 땅이니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못 돌아간다. 김춘추가 국가의 영토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이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보장왕이 빡쳐서 김춘추를 가두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이런 설화가 있답니다라고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토끼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는 뭐 간을 내가 저기다 놓고 왔다. 그러려면 나를 일단 육지로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김춘추도 그대로 한 거죠. 예, 땅을 돌려드리는데 그럼 내가 가서 우리 왕한테, 이때가 진덕여왕 때예요,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김춘추는 토끼인 거죠. 말 그대로. 예, 토끼여서 토끼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재 개그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토끼전의 모티브가 된 것만은 맞습니다. 자, 근데 관창이 아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다시 들어가면 성공하리라. 근데 김유신은 관창이 죽을 때까지 계속 보낸 거예요. 왜? 이걸로
백제 결사대, 개백 결사대의 사기도 꺾고 신라군의 사기를 올리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아주 쪼잔하고 비열하지만 확실한 한 수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관창이 나중엔 차라리 죽여달라. 예. 이 사건입니다. 해서 그러면 김춘추가 고구려에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그런데 백제는 멸망 직전이다. 그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나당 동맹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럼 볼게요.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나보다도 훨씬 뒤의 일입니다. 왜? 고구려가 멸망을 당한 다음에 있는 일이니까. 자,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 관산성에서 백제왕이 피살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6세기에 성왕이 기껏 준비 다 해서 3년간 죽을 고생을 해갖고 한강을 차지하니까 갑자기 신라가 와갖고 툭 꺼져. 그러니까 성왕이 빡쳐갖고 씨발 이제 고구려가 문제가 아니야. 신라를 박살내겠어라고 했는데, 예, 이미 진흥왕이 뿌려놓은 세작들에게 정보가 다 노출이 됐죠. 그래서 관산성에서 부여 명농은 고슴도치가 돼갖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6세기 말의 일이니까 뭐, 예, 가보다도 훨씬 전의 일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니까 가는 연개소문과 김춘추가 만났을 때 일이고요. 나는 연개소문도 아직 살아있고 김춘추도 살아는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백제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요 두 사건의 차이는 한 2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요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를 꼭 딱 끼워 넣어야 되니까, 예, 그게 좀 어려워서 혹시 나머지는 되게 쉬운 거죠. 그 다음 4번.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여풍, 복신, 도침, 흑치상지. 백제가 멸망을 해야지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고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이게 바로 백강 전투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순서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중에선 3번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4번, 그 다음이 5번, 그리고 1번이 맨 마지막. 오히려 이 순서를 묻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입니다. 예, 설명하는 데 5분도 안 걸렸죠. 자, 그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시정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과 탄핵 업무를 담당했다. 국초에는 사원대로 불리었는데 성종 14년에 이걸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럼 성종은 고려에도 있고 조선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도 대부, 중승, 시어사, 전중시어사, 감찰어사, 어사라는 아예 관직명이 있어? 그럼 이건 고구려의 어사대밖에 없죠. 아, 고려에. 근데 심지어 또 책 이름이 고려사래요. 그러면 이거 그냥 답 나온 겁니다. 아, 어사대구나. 그러면 오히려 다른 기관들이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번,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관서였다. 그러면 고구려는 이성육부제죠.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이 있는데, 중서문화성은 어차피 고위직인 재신과 하위직인 낭사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합좌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관서는 어디냐? 상서성 밑에 있는 육부가 되겠죠. 예. 이제 서열은 조금 달라요. 조선 때는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되는데, 고려는 이병형, 그러니까 국방하고 법률 쪽이 윗순입니다. 예,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 고구려는 그만큼 북진 정책이 나라의 국시였기 때문에 국방을 중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변방 쪽에 풍속 단속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비하면 병조와 형조가 상대적으로 중시됐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1번은 그건 거고,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관서, 그러니까 상서성과 육부, 아니면 고구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병마사죠, 뭐. 그죠? 근데 도병마사가 좀 더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무신집권 최고 권력기구였다. 자, 무신집권기에는 최고 권력기구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의방, 정중부, 그러니까 정중부지만 사실 정균이죠. 정중부의 아들. 그리고 이의민, 경대승, 이의민, 그리고 최씨 시절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 중에서 이의방하고 정중부 때까지 중방이 사실상 최고기구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경대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도방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경대승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죽었죠. 그러면서 이의민이 집권을 하면서 야, 다시 옛날에 중방을 하자. 그러니까 원래 중방이라는 건 그 장군들의 일종의 그 훈련이나 작전할 때 그 작전 회의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신들이 집권을 해갖고 그 문신들이 하고 있는 걸 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라. 그러니까 야야, 그냥 우리가 작전 하던 데서 그냥 국정도 처리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의민 때 다시 중방으로 갔다가 이제 최충원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최충원이 야, 이거 중방은 너무 허접한데 왜? 이게 여러 장수가 모여갖고 이럽시다 저럽시다 할까. 최충원이 짜증나. 이 씨발, 내가 지존인데. 그래서 최충원이 어떻게 했냐? 야,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 그리고 교정별감이라는 직책을 만들 거야. 여기 별감은 나야. 즉 독재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기구 이름이 교정도감이고요. 이 교정도감의 짱이 교정별감. 예, 그런데 최충원의 아들인 최이 때 되면은 야, 이거 좀 보강해야겠는데? 라고 해갖고 야, 문신들, 최씨 정권에 충성하는 문신들 우리 받아줄게. 이게 책 서자를 써갖고 서방. 그리고 인사는 전담해야 될 기구가 있을 것 같은데 만든 게 정방. 근데 이 정방은 무신정권 끝나고 원 간섭기 때에도 있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 왜? 몽골 새끼들도 이거 써보니까 무신정권이 만든 거 다 없앨렸는데 이거 정방은 편리하네? 갖고 내비뒀다. 정방은 그래서 공민왕 때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이가 야, 최정의 부대를 본격적으로 키워보자. 이게 삼별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뭐 무신집권기의 기구는 앵간만큼 마스터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리었다. 이거는 조선의 3사를 말하는 거고요. 고려의 3사는 왕실의 재정을 주로 전담하던 기구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간섭기의 도평이 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구려의 최고 의결기구인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가 도평이 사사로 바뀌었고, 그리고 고려 말년이 되면은 그냥 도당, 옥당 이렇게도 불렸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도병마사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이게 합좌예요. 합좌가 뭐냐? 고려가 모든 기구를 다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야, 지금부터 도병마사를 개최하니까 어디 있는 너 일로 파견 나와.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합쳤다가 어떤 일이 끝나면 다시 흩어지는, 그러니까 변신 합체, 변신 분리 합체, 이런 걸 합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선에 비해서는 왕실이나 국가 재정이 넉넉치가 못했으니까. 왜? 조선보다 인구가 적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관청을 분리 합체식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합좌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합좌가 이런 도병마사. 그럼 도병마사는 어떻게 되냐? 중서문화성의 고위직인 재신과 그리고 중추원이라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뭐 청와대 비서실 정도인 거죠. 왕명이 출납되는 중추원의 고위직이 추밀이에요. 추밀. 그래서 재신들과 추밀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게 도병마사입니다. 근데 도병마사는 주로 이제 그 국방과 관련된 거를 했고요. 법률 제정은 식목도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전담했던 게 바로 재신과 추밀.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재추라고 합니다. 재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바로 이 문제의 어사대인데, 이 어사대는 중서문화성의 하위직인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합쳐서 뭘 했냐? 서경이라는 건 뭐냐? 관리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 동의를 행사하는 게
서경이에요. 그 다음 간쟁. 간쟁은 말 그대로 사극에서 자주 보시는 그겁니다. 엎드려갖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하셔야 됩니다. 와, 이게 이제 간쟁이고, 봉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박은 뭐냐? 근데 왕이 자기들 말을 안 들어줘. 그럼 파업하는 거예요. 이게 봉박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 한번 이 봉박이 발동이 되면 왕이 일일이 이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이거를 봉박을 풀라고 부탁을 해야지 봉박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의외로 신하들의 권한이 좀 셌다라는 걸, 이제 이런 걸 이제 서경, 간쟁, 봉박이라고 하는데, 어사대하고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합좌를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을 행사했다. 이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사대와 관련된 문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합좌란 무엇인가, 이걸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요. 이것은 개경 흥왕사 대각국사 묘지명 탁본이다. 여기서 답 다 나온 겁니다. 흥왕사, 고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문종대왕이 세웠던 절입니다. 승려가 동시에 3만 명이 묵을 수 있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죠. 그러면 승려가 3만 명이다? 그럼 이거는 유사시에는 군대의 역할, 즉 왕의 친위대 역할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문종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흥왕사라는 절을 지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예. 헷갈리시는 게 개경이 흥왕사고 흥덕사가 있습니다. 그건 청주예요. 청주.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각국사, 문종의 아들이죠. 문종의 아들이면서 문종이 불렀어요. 야, 넌 어차피 왕이 계승 서열이 안 되니까 승려가 돼서 송나라 유학 갔다 와. 그래서 천태종을 만든 대각국사 의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송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국청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한 내용이 묘비에 있다. 그러면 대각국사 의천과 관련된, 천태종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들 내신 문제도 그렇고 한국사회도 그렇고 문화사 문제가 상당히 3점짜리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려 불교 사상사를 시대순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광종 때, 광종 때 균여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균여. 이때 고려는 성종과 상종으로 불교 종단이 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여가 니네 뭐하냐, 성종과 상종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그래서 성상융회 사상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랬는데 광종이 죽고 난 다음에 특히 6대 성종 때, 성종은 워낙에 유교 매니아였기 때문에 조금 불교를 억누르면서 유교를 띄우는 정책을 씁니다. 자, 그랬는데 요즘 화제인 고려 거란 전쟁 때 현종, 우리 김동준 씨가 처음에 머리를 깎고 스님이었죠. 예, 왕을 못되게 하려고. 예, 천추태후가.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현종 때부터. 그래서 현종 때 일단 거란이 자꾸 침략을 하니까 대장경을 한번 만들어요. 이게 처음 만든 대장경이다 그래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의천 때 대장경 속편을 만들어요. 현종 때 만들었던 대장경의 속편. 그래서 속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두 개는 없어요. 왜? 몽골이 침략할 때 불탔겠죠. 예. 그래서 몽골이 침략할 때, 즉 최이 정권 때 최이가 야, 대장경 다시 만들어. 다시 제자를 써갖고 이게 제조 대장경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팔만대장경이죠.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이랬기 때문에 의천이 등장을 해서 야,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 이게 교관 겸수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직접 절을 만들어서 천태종을 개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청사의 천태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신정권 때가 되니까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니까 스님이 국사가 있고 왕사가 있죠. 왕사는 왕의 스승이 되는 스님이고 국사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국가 대표 스님입니다. 근데 무신정권 당시에 보조국사 진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조국사 진울은 언제적 사람이냐? 최충원 때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이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해쌍수라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 정해결사 혹은 수선사 결사라고도 하는데 결사라는 건 뭐냐? 나랑 뜻이 맞는 스님들 그리고 지방의 어떤 이 유지들 모이시오. 나랑 같이 사상 개조 운동을 펼쳐봅시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뭐냐? 즉 선종을 중심으로 해갖고 교종까지 끌어안아 보자. 그리고 이때 주장한 게 돈 5 점수. 이거 많이 나와요. 돈 5. 순식간에 깨달음은 온다만 점수. 그래도 꾸준히 수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강화도 시대 때가 되면 무신정권 후반기죠. 최씨 후반기. 요새라는 승려가 등장을 해서 백년사에서 결사를 합니다. 근데 이 백년사 결사는 뭐냐? 천태종을 중심으로 해갖고 점점 맛이 가려고 하는 고려 불교를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 그래서 요새, 어이예요, 어이. 요새 스님의 백년 결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다 푼 거예요. 이제 볼게요. 정해쌍수의 도노 점수. 이건 보조국사 진월. 무해가. 자, 또 나왔죠. 분명히 우리 51에 52에 문제 풀 때 무해가 나왔습니다. 누구? 원효대사의 거의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같은 노래다. 네. 그 다음 황룡사 구축목탑. 이거는 선도교황 때 세운 건데 그럼 이걸 세웁시다 하고 건의했던 스님 이름은 뭐냐? 자장율사라는 사람입니다. 원광법사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원광은 진흥왕 때 화랑도에 세소고개를 만드신 분이고요.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어서 신라를 괴롭히는 외적들을 제압하는 호국의 의지를 담읍시다라고 했던 건 자장율사. 예, 자장이에요. 자장. 예. 그다음 백년사 결사를 통해서 불교 정화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진울 다음으로 등장한 요새. 예, 요거고.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하면서 속장경까지도 편찬을 했다. 근데 여기 주의하실 거. 교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씨 무신정권 기구는 교정이고 이 교장은 뭐냐? 불교책을 일단 중국이나 인도에서 왔으니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인쇄도 해야 되고 이게 더 나가면 대장경 간행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교장도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것도 순서 묻는 문제예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겁니다. 자, 지난달 후금에 투항한 강웅립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번거롭게 하지 마. 이씨. 광해군의 중립외교죠. 그리고 가가 띡 있고 항복을 받기 위한 단을 삼전도 지금의 잠실야구장 쪽이에요. 이미 쌓았으니 내일 황제폐하 앞에 와서 인조 와갖고 세 걸음 엉금엉금 기었다가 3번 대가리 찍으면서 와. 그래서 이게 삼고 구두래. 예, 삼두구고래. 예, 이렇게 불리는 이게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항복 의식입니다. 예, 이제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광해군이 폐위가 됐겠죠. 그리고 인조가 다시 명을 섬기면서 배금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묘호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 그래 형제국가 해 이랬는데 청이 물러나자마자 조선이 또 다시 친명 배금을 하니까 씨와 안 되겠네. 야 쳐들어가자. 이게 병자호란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항복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명이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많이 모르시던데 명은 병자호란 이후에 멸망한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동아시아사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 광해군 말기서부터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명에서 장수를 한 명 보내요. 요동에다가 모문룡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얘가 처음에는 명나라 장수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듯 하다가 평안도 가도라는 곳에 본인의 기지를 만들어 놓고 요동으로 나왔다가 숨었다가 하면서 특히 후금과 조선을 약탈하면서 본인이 심지어 뭐라 그러냐, 나는 요동 천자야, 이 지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묘호란이 일어났던 원인은 일단 조선을 밟아야지 이것도 있었습니다만 모문룡을 조져야겠다라는 후금의 의지도 있었다는 거. 자,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광해군 폐위, 모문룡이 깝치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이 인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친명 배금을 하니까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조선이 또 친명 배금을 하니까 이때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친다. 한 글자 나라는 자신이 황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을 다시 쳐들어온다. 이게 병자호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가는지 잘 보셔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자, 근데 이거는 유감스럽게도 병자호란이 끝나고 어쨌든 인조가 죽은 다음 효종이 즉위랍니다. 그래서 효종이 북벌론에 활활 불타고 있는데 청이 바보가 아니죠. 야, 니네 요즘 왜 군사 이렇게 증강해? 아닌데요. 야, 그러면은 우리 청이 요번에 러시아 쪽 국경을 좀 토벌하려고 그러는데 조선 니네 부대 좀 보내봐봐. 이게 나선정벌입니다. 그러니까 효종 때 일이니까 이건 아니죠.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병자호란하고 임진왜란 중엔 임진왜란이 훨씬 빠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고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자, 이게 정답인데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정묘호란 때 유일하게 조선군이 승리한 전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임경업은 뭐야? 임경업 장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나라가 나중에 그냥 걸렀죠. 야, 임경업이랑 왜 싸워? 쟤 패스하고 가. 이러면서 남한산성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경업 장군이 대단한 장군인 건 맞으나 오히려 청나라 입장에서 야, 쟤랑 왜 싸우냐? 야, 패스. 이랬기 때문에 싸운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정묘호란 때 승리했던 게 바로 정봉수와 이립의 용골산성 항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정묘호란 때니까. 그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다. 바로 요 인조가 항복한 다음에 질질질 끌려간 거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포인트가 이건데 비변사 원래는 임시기구였습니다. 맨 처음 설치됐던 건 이 중종 때 일본 애들이 3개의 항구로 동시에 쳐들어와요. 이게 이제 삼포외란이라는 건데 이때 임시로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변사의 시작은 이거예요. 그런데 비변사가 상설화된 건 언제냐?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의 전초곡이죠. 왜? 을묘외변 이후 조선은 아예 일본하고 교류를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의정부 그리고 6조 중에서 5조 판서 그리고 유수를 보내는 데가 있어요. 유수는 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광역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경유수, 서경유수, 강화유수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또 중앙군의 군 대장도 모이는 매머드급 임시기구를 설치한 거, 이게 비변사예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론을 거치면서 아예 어떻게 됐냐. 야, 뭐 의정부 따로 부르고 육조 따로 부르고 야 비변사로 해. 그러니까 아예 비변사가 그냥 의정부 육조의 기능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즉 신권의 정말 상징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 아니면은 판서 6명 이렇게 상대하던 걸 비변사 하면은 신하들이 한 20여 명이 우르르 갖고 왕을 상대하는 거니까 그만큼 신권은 강해지고 왕권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대원군이 고종이 즉위하자마자 드디어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의정부와 육조 체계로 다시 돌리게 됩니다. 즉 중종 때 처음 설치, 명종 때 상설화,
양난을 거치면서 아예 의정부하고 육조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됐다. 그런데 고종이 즉위하자마자 대원군이 다시 의정부 육조로 돌리고 비변사를 폐지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거의 완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공수교대 시즌2를 5번을 방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았던 3점짜리 5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린 것만 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주면 이제 2월 마지막 주 및 3일절이 되는데요. 아무튼 2월이 가기 전에 53회 후반부 5문제도 올려드리는 걸로 하면서 공수교대 6회까지를 2월 안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53회 후반부 5문제 3점짜리 5문제 풀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무튼 토요일쯤에는 또 류현진 소식 담은 야구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자, 일단 공수교대 5 시즌2 5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꼭 심화 1, 2급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3대가 복받으시는 소액 후원 내지는 박진행의 수업 연결 문의 다 환영합니다. 물러갈게요.